양관은 성 위에서 포위된 곽정 부대를 바라보며 차라리 저곳에서 곽정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곽정이 무사히 적을 물리치고 돌아와 주길 바랬다. 그때 갑자기 몽골군 진영이 흐트러지는 게 눈에 들어왔다. 마치 썰물 빠지듯 기병대가 양옆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곽정이 긴 창을 손에 들고 종횡무진으로 말을 달리며 성문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무린 고수들이 따랐다. 성문 입구에 도착한 곽정은 말머리를 치켜들며 긴 창을 휘둘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67명의 몽골 장수가 말등에서 떨어졌다. 몽골군들은 곽정의 기세에 주춤하며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여문하는 평소 곽정을 크게 의지해왔기에 곽정이 보이자 매우 기뻐하며 소리쳤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나 조금만 열어야 한다. 그러자 성문이 말 한 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조금 열렸다. 열린 문 사이로 무린 고수들이 한 명씩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몽골군 진영에서 환기가 흔들리더니 두 무리의 군마가 좌우 양편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여문안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곽대엽, 더 이상 성문을 열어둘 수 없소. 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나 부하들이 아직 밖에 있는데 곽정이 혼자 성 안으로 들어갈 리 없었다. 곽정은 도리어 몽골군을 향해 돌진해 선봉으로 달려오던 몽골군 2명의 목을 베었다. 하지만 아무리 곽정이 용맹스럽고 무공이 뛰어나다 한들 끝도 없이 밀려드는 몽골군을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던 주자류는 상황이 위급해지자 긴 밧줄을 성벽 아래로 늘어뜨렸다. 곽형, 어서 이 밧줄을 잡으시오.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개방 형제 중 마지막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10여 명의 몽골 병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칼을 휘둘러 적을 밀어내면서 성문을 닫는 중이었다. 육중한 성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곽정은 큰 소리로 기합을 지르며 몽골군의 10부장 한 명의 목을 벤 후 훌쩍 몸을 날려 주자류가 늘어뜨린 밧줄을 잡았다. 주자류는 곽정이 밧줄을 잡자 힘을 주어 끌어올렸다. 곽정도 밧줄을 잡은 채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몽골군의 만부장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활을 쏴라. 그러자 화살이 빗살처럼 쏟아졌다. 곽정은 오른손으로 밧줄을 잡고 왼손 소매자락을 넓게 펼쳐 내공을 실어 휘둘렀다. 그러자 날아오던 화살들이 소매자락이 일으키는 바람에 밀려 땅으로 떨어졌다. 성벽 아래에 있던 곽정의 말은 수없이 많은 화살에 맞고는 마치 고슴도치 같은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제 성벽 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몽골군 진영에서 금융국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몽골 군관의 손에서 활과 화살을 받아들더니 곽정과 주자류 사이의 밧줄을 겨냥해서 화살을 날렸다. 곽정과 주자류 모두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기에 두 사람의 몸을 겨냥해서 화살을 쏘아봤자 결국 막아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곽정이 잡고 있는 밧줄을 끊고자 한 것이었다. 성벽 위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곽정이나 주자류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영리한 금융국사는 그래도 만에 하나를 생각해 곧바로 곽정과 주자류를 향해서 각기 화살을 날렸다. 첫 번째 화살이 밧줄을 끊자 곽정의 몸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곽정을 향해 쏜 화살은 당연히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주자류의 상황은 위급했다. 화살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데 성벽 위에는 수많은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주자류가 몸을 피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화살을 맞아야 했다. 하는 수 없이 주자류는 날렵하게 손을 뻗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대를 쳐서 성벽 밑으로 떨어뜨렸다. 한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곽정은 얼른 왼발에 힘을 주어 성벽을 밟고 몸을 위로 1장 정도 솟구쳤다. 뒤이어 오른발로 힘을 받아 또다시 몸을 위로 솟구치며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 지금 곽정이 선보이는 경공술은 최상승의 경공으로 상천제라 불렸다. 당대 무리민 중에 이 상천제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사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한 번에 2척에서 3척 정도밖에 오를 수 없었다. 곽정은 소년 시절 마옥에게서 금왕공을 배우면서 경공술로 몽골의 험한 절벽을 오르내렸고 후에 상천제를 배웠다. 그래서 미끄러운 성벽을 손쉽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상천제를 전개해 한 번에 1장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건
실로 대단한 경공술이 아닐 수 없었다. 순간 성 안팎은 곽정의 무공에 놀라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곽정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었다. 금융국사 역시 곽정의 무공에 감탄했다. 상천제를 전개의 높은 곳을 오를 때는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져도 곧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금융국사는 얼른 곽정을 향해 또다시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내공을 실은 화살이 파공음을 내며 곽정을 향해 날아갔다. 그 모습에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아온다고 소리쳤다. 모두 곽정의 무공에 감탄하고 있던 터라 곽정이 무사히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몽골군 역시 비록 적군이긴 했지만 누군가 곽정을 해치려는 걸 보자 모두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곽정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손을 뒤로 돌려 화살을 잡았다.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정확하게 화살을 잡아내는 곽정의 솜씨에 모두가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순간 곽정의 몸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관은 자신도 모르게 주자류가 늘어뜨려 놓은 밧줄을 붙잡고 성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곤 순식간에 오른손으로 곽정의 팔을 잡았다. 그걸 본 금융국사는 다시 재빨리 활을 쏘았다. 그러자 주자류는 얼른 밧줄을 잡아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힘껏 끌어올렸다. 그 반동에 의해 밧줄이 주자류의 머리 위로 말려 올라갔다. 곽정과 양과의 몸도 밧줄을 따라 허공으로 솟아올랐다가 마치 새처럼 한 바퀴 돌아 땅에 착지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송나라 병사들과 몽골 병사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성벽 위에 올라선 곽정은 한 병사의 손에서 활과 화살을 빼앗아 들었다. 그러곤 금융국사가 날린 화살을 향해 활을 쏘았다. 허공에서 두 개의 화살이 부딪히면서 금융국사가 쏜 화살이 반으로 갈라졌다. 곽정은 뒤이어 두 차례 화살을 더 쏘았는데 하나는 금융국사가 들고 있던 활을 두 동강 냈고 또 다른 하나는 홀피렬의 깃발을 정확히 뚫고 지나갔다. 이 광경을 본 송나라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팔을 치켜들며 고함을 질렀다. 곽정의 놀라운 활 실력에 금융국사 역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홀피렬의 깃발은 몽골군의 위용을 상징하는 것이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런 깃발이 곽정이 쏜 화살에 뚫렸으니 몽골군의 사기가 어떻겠는가? 결국 홀피렬은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사기가 꺾여 후퇴하기는 했지만 훈련이 잘 된 몽골군은 후퇴할 때 역시 군령에 맞추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물러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곽정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들에 비해 송해 군대는 너무나 오합지졸이구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곽정은 국가의 존망을 생각하니 근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한편 몽골군은 양양성에서 수십 리 정도 후퇴한 후 진을 쳤다. 홀피렬은 후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양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지를 궁리했다. 그러나 곽정이 있는 한 양양성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몽골군이 물러간 후 양양성은 다시 평온해졌다. 안무사 여문화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연회를 베풀었다. 이번에는 양과도 초대되었다. 사람들 모두 양과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몸을 날려 곽정을 구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시 형제는 양과가 공을 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게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혹시라도 곽정이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해서 딸을 양과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답답한 듯 연신 술잔만 비워댔다. 연회가 끝난 후 황용은 양과를 내당으로 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곽정도 처소로 돌아와 양과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실 어제 저녁 양과를 돕기 위해 원기를 상하지 않았더라면 설사 금융국사가 화살을 쏘아 방해했다고 해도 그처럼 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황용은 비록 양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곽정을 구한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다. 여보, 몸이 편치 않아서 그러니 오늘 저녁은 저랑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야, 너도 피곤하겠구나. 어서 가서 쉬려무나. 양과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한 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벌써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탁자 위에 밝혀진 촛불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직 안 자니? 소용녀의 목소리였다. 양과는 너무 반가워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연두색 옷을 입은 소용녀가 서 있었다. 보고 싶어서 왔다는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화원으로 향했다. 향긋한 꽃냄새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용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물었다. 꼭 직접 죽여야겠니?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자 양과가 급히 소용녀의 입을 막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쉿, 누가 들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해요. 그러자 소용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름달이 뜨면 18일의 기한이 다 차게 돼. 소용녀의 말에 깜짝 놀라 계산을 해보니 과연 구천척과 헤어진 지 벌써 9일이 지났다. 절정곡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양과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양과는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태호석 위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밤이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하인 하나가 급한 걸음으로 양과를 찾아왔다. 곽대엽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리 급한가? 그러자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무씨 형제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아씨는 울고 계시고 곽대엽과 부인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내당에 가보니 황용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고 곽정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곽부는 울어서 눈이 탱탱 부었는데도 여전히 눈물을 흘렸다. 탁자 위에는 두 자루의 장검이 놓여 있었는데 양과는 그걸 보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챘다. 곽정이 양과를 바라보며 물었다. 과야, 도니와 수문이가 무엇 때문에 적진에 들어갔는지 혹시 아는 게 있느냐? 그 말에 양과는 곽부를 힐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이 적진에 갔나요? 그랬다면 공을 세우기 위해 몽골군의 대장을 죽이러 간 게 아닐까요? 양과는 그저 지나가는 투로 말했지만 곽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에 적진에서 두 사람의 검을 보내왔구나. 공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찌 그리 경솔할 수 있단 말이냐? 곽정이 장검 밑에 놓여있던 편지 한 장을 양과에게 건네주었다. 그 편지에는 곽정이 직접 찾아와야만 무씨 형제를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쓰여 있었다. 편지에 쓰인 말투는 예의 바르고 공손해서 마치 곽정을 청해 술이나 한잔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씨 형제를 인질로 삼아 곽정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때 황용이 양과에게 말했다. 네 생각엔 어쩌면 좋겠느냐? 그제야 양과는 자기를 부른 게 곽정이 아니라 황용임을 알았다. 그리고 황용의 의도 또한 눈치챌 수 있었다. 백모님의 지략이 나보다 몇 배는 뛰어난데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계책이면 백모님이 생각해내지 못할 리가 없다. 백모님은 틀림없이 나와 선자가 함께 백부님을 따라 적진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모양이군.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셋이서 힘을 모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 양과는 이런저런 궁리로 머리가 복잡했다. 만약 적진에 들어가서 손을 쓰면 백부님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일 테고 게다가 적진이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차마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더라도 금융국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쓰게 하면 되니까 이건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양과는 얼른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백부님, 저와 사부님이 백부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부가 함께 금융국사를 물리친 적도 있으니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간다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양과의 말을 듣고 곽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역시 총명하구나. 네 백모님께서도 너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구나. 그 말에 양과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백모님처럼 총명하신 분이 백부님을 내 손에 맡기시다니. 양과가 서둘러 곽정에게 말했다. 백부님, 어서 가시지요. 우리는 시동으로 변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진에서는 백부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오는 것처럼 볼 겁니다. 그 말에 곽정은 의관을 갖춘 후 황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셋이 함께라면 더 위험한 곳에 가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황용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아니에요. 과와 당신만 가도록 하세요.
용낭자를 위험한 적진에 보내서야 되겠어요? 양관은 곧 황용의 의도를 눈치챘다. 역시 날 경계하시는군. 선자를 곁에 두어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내가 선자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정말 날 의심하겠지? 그래봤자 상관없어. 백부님이 계시지 않는 한 양양성 내에서 선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양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의 속내를 모르는 곽정이 황용에게 말했다. 용낭자는 검술이 뛰어나니 만약 함께 간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나 황용은 소용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용낭자가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황용의 뜻이 확고하니 곽정도 차마 더 이상 고집 부릴 수는 없었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군. 과야, 우리 둘이 가자꾸나. 그러자 양과가 말했다. 가서 사부님께 인사나 드리고 올게요. 그러나 황용이 그런 양과를 말렸다. 내가 나중에 알려주마. 너와 백부님이 함께 가면 곧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따로 인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황용은 계속해서 양과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 말에 양과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의 지략으로 황용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소박하고 진솔한 곽정은 양과의 상대가 못 될 터였다. 우선 적진으로 들어가 곽정을 죽인 후 돌아와서 소용녀와 힘을 합쳐 양양성을 빠져나가면 그뿐이었다. 생각을 정리한 양과는 곽정을 따라 성을 나섰다. 반시즌이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몽골군 진영에 도착했다. 홀필열은 곽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급히 막사 안으로 곽정을 청했다. 곽정이 막사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왕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홀필열을 본 곽정은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각진 얼굴에 큰 귀, 움푹 들어간 두 눈이 그의 부친인 타레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타레와의 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지금 그의 아들과 서로 적이 되어 만나다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홀필열이 자리에서 내려와 곽정을 맞이했다. 선왕께서 곽대엽을 귀가 닳도록 칭송하셔서 항상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뵈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곽정도 그를 정중하게 대했다. 부친과 나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어릴 적 대칸께서 저희 모자를 돌봐주셨지요. 부친께서 젊었을 때 참으로 현명하고 용맹스러우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곽정은 탈해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홀필열은 곽정의 진실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홀필열은 소상자 윤국서 등에게 인사를 시킨 후 곽정을 상석에 앉혔다. 양과는 곽정 뒤에 서서 전혀 그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금융국사 등은 양과가 자신들을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 일단은 자신들도 양과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다만 눈치 없는 마광자만이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네려 했다. 그러자 윤국서가 얼른 마광좌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러는 사이 곽정은 자리에 앉아 하인이 올린 마유주를 한 잔 마셨다. 막 무시 형제의 안부를 물으려는데 홀필열이 먼저 명을 내렸다. 가서 두 분을 모셔오너라. 잠시 후 두 명의 병사가 무도니와 무수문의 등을 밀고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밧줄로 손발이 묶여 있었다. 곽정과 양과를 발견한 두 사람은 창피하고 송구스러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곽정은 두 제자가 보고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성을 빠져나가 결국 적의 포로가 된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한바탕 결전을 치른 듯 형편없이 찢기고 혈흔이 낭자한 옷을 입고 손발이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자 한 일이니 가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홀필열이 부하들을 꾸짖었다. 내 분명 두 분을 잘 모시라 했거늘 어찌 이리 무례하게 대접했느냐? 어서 결박을 풀어드려라. 그 말에 부하들이 급히 두 사람의 결박을 풀려 했으나 워낙 단단히 묶은 데다 그 위로 물을 뿌린 탓에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자 곽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 무도뉴의 가슴에 감겨있는 밧줄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었다. 그러자 툭 하고 밧줄이 끊겼다. 곽정은 뒤이어 무수문의 결박도 풀어주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곽정의 무공에 감탄의 눈길을 보낼 때 홀필열이 말했다. 두 분께 사죄하는 뜻에서 최상의 수를 내오너라.
곽정은 일단 무씨 형제를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한바탕 혈전을 피할 수는 없을 테지. 몸도 성치 않은 도니와 수문이를 데리고 싸우려면 더 힘들어지겠지. 곽정은 폭권의 예를 갖추며 입을 열었다. 부족한 제자들이 경솔한 짓을 했는데 이리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곽정은 몸을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먼저 돌아가거라. 나는 오랜벗을 만나 잠시 머물다 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모님께 전해라. 그러나 무씨 형제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서 가거라. 가서 여 안무사께 무슨 일이 있어도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잘 지켜라 일러라. 곽정의 말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무씨 형제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구하러 온 사부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이 창피하고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결국 두 사람은 사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성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